자, 오늘 공부한 거는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콩트, 꽁트라고도 하고 콩트라고도 하고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1798년 1789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때인데 1789, 1798입니다. 꽁트는 1798에서 1857년도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니까 꽁트도 장수하지는 못했죠. 짧게 살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꽁트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혼란이 가시지 않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스트 꽁트 하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회과학의 창시자로 유명하죠. 사회과학.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 근대적인 사회학,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기준으로 사회학의 어떤 핵심 교과서는 바이블격은 이제 미국의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쓴 그 현대사회학 이론, 그게 이제 거의 사회과학에 있어서, 사회학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수학의 정석, 혹은 뭐 맹큐의 경제학 같은 거의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학, 창시자로서 오기스트 꽁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꽁트의 사상에서 핵심 내용은 인간의 인식의 3단계, 인간의 인식의 3단계 발전이죠. 3단계 발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그때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을 한다고 했죠? 신학의 단계에서, 신학의 단계에서 형이상학으로 가고요. 형이상학. 그 다음에 과학의 단계다. 이렇게 인간의 인식이 발전을 한다라고 꽁트는 봤어요. 그래서 신학은 종교죠, 종교고요. 형이상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철학. 그 다음에 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이 되겠죠. 과학. 실증주의가 됐죠. 실증주의. 검증 가능하고 실험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러한 인식의 단계가 이렇게 그러한 단계까지 인식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신화의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신의 뜻, 신화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성을 통한 추론,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의 단계. 그러다가 이제 과학, 실험과 가설 설정과 검증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오기스트 꽁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삼라만상,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 인간과 사회 문화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탐구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기스트 꽁트를 사회과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학에도 위계가 있다고 봤어요. 과학의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있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근간의 수학이 있고, 수학에서 천문학, 그 다음에 물리학 다음에 이제 화학, 그 다음에 생물학이 되겠죠. 생물학. 그 다음에 사회학이다. 그래서 과학 안에서도 위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봤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학이지만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끝판왕이 사회학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이야말로 지식의 정점이고, 이것이야말로 지식의 정점. 지식의 정점이고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꽁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런 단계는 이제 추상성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추상성은 감소하고 구체성, 복잡성은 증가한다. 그 모든 학문이 그렇죠. 아주 근원적인 어떤 원리적 측면을 탐구를 했다가 점점점 이제 구체성과 복잡성이 증가해 나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수학의 가장 어떤 피타고라스 원리,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복잡하고 구체적인 이 사회, 인간,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마저도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꽁트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 실증주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제 신학의 단계에서 형이상학, 철학, 그 다음에 과학을 이야기했잖아요. 과학적 실증주의, 과학의 방법론인 실증주의. 이거를 뭐예요? 사회, 인간과 사회,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꽁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현상, 우리 인간은 현상만 알 수 있다. 칸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현상만 알 수 있고 물 자체라든지 어떠한 본질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증 가능한 것만 연구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증 가능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현상에 드러나는 사실, 현상에 드러나는 이 현상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현상에 드러나는 사실들, 관계, 사실들의 관계만을 관찰하고 법칙화하는 거죠. 법칙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다? 사회과학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 정태적 방법론과 특히 이제 그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보면 정태적 방법론, 동태적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정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static, dynamic, 동태적은 다이나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경제학에서도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있거든요.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플로우 되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도 사회과학이니까요.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 사회가 특정 시점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특성을 띠는가, 뭐 집단이라든지 계층, 계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태적 방법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진보하느냐, 어떻게 파괴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이내믹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 정태적 방법론과 동태적 방법론도 나눌 수 있고, 현대사회학에 있어서는 현대사회학 크게 두 가지 그 방법론이 있죠.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거시적 방법이 있고, 거시적 접근 방법, 미시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거시적 접근 방법에 특히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
그래서 사회과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미시적은 이제 상호작용론이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민속제약적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기스트 꽁트가 사회과학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쉽게 말하면 과학의 방법, 과학적 방법, 신학에서 철학에서 과학으로 넘어왔을 때 과학적 방법을 자연이 아닌 인간,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영역, 인간과 사회 영역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실증주의적 방법을. 그래가지고 꽁트가 생각했을 때 사회학이야말로 가장 지식의 정점에 있고 모든 학문의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복잡하다고 본 거예요. 가장 복잡하다고 본 거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복잡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거다? 꽁트가 이야기한 사회과학의 특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태적 방법, 접근적 방법도 있고 현대사회학에서는 이제 거시적 접근 방법과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기능론 보면 이 기능론이라고 이게 큰 틀에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철학에서 명목론과 실제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회가 실제라고 했을 때 그 사회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이 대표적으로 꽁트가 되겠고요. 꽁트도 기능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밀 뒤르겜 있죠. 뒤르겜은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인간이 자살을 할 때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선택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사실로서 그 사회가 그를 자살로 몰아넣었다. 자살이라고 하는 개인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가 그를 자살로 몰아넣음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꽁트 뒤르겜, 그 다음에 탈코 파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슨스. 사회과학에서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학에서 유명하다기보다는 사회과학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베이스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공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이 파슨스도 뭐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를 보고 이 유기체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 변화하고 방어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회도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기능론적 관점이죠. 사회의 각 부문이 각자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을 주고받으면서 기능론적으로 유기체처럼 활동을 한다. 이런 관점이고,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죠. 사회의 어떤 변화의 동의는 이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 모순과 역설을 통해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동의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론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해결의 변증법을 차용을 해가지고 정반합처럼 계급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죠. 계급 간의 갈등. 그렇죠? 그래서 기능론은 계층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능론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계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갈등론에서는 가치 지향적인 계급 갈등 할 때 계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급과 계급 사이의 그 투쟁의 역학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이제 갈등론적 입장이 되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본질은 사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집합이 사회인 것이지 사회라는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시적 접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시적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마치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있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접근 방법이 미시적 접근 방법과 거시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미시적 접근 방법을 대표적으로 미시적 접근 방법에 대응하는 연구 방법론이 이제 민속제약적 방법이 되겠죠. 민속제약적 접근 방법. 그래서 민속제약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의 어떤 특수한 부족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부족사회의 일원이 돼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살아보면서 연구를 하는 뭐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내재적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기스트 꽁트의 사회학, 사회과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기스트 꽁트는 현대사회과학의 어떤 효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창시자다.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사회과학. 과학적 방법론을 사회를 연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론을 어디를 대상으로 했다? 사회과학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기스트 꽁트는 이 현상만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본질은 알 수 없다. 형이사학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스트 꽁트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상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 간의 관계, 그 관계의 법칙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태적 방법, 동태적 방법이 있고 거시적, 미적 접근 방법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사회과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러한 이제 기능론, 갈등론, 미지적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오기스트 꽁트의 사회과학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좀 첨언을 할 게 있어요. 첨언. 우리가 그 플라톤 사상을 이야기했을 때도 플라톤이 이제 그 말년에 자기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너무 이데아를 강조를 하다가, 이데아를 강조를 하고, 이데아의 어떠한 유출로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를 무시하는 듯 하다가, 이 현상 세계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플라톤도 말년에 가서. 이 오기스트 꽁트, 우리는 이제 후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기스트 꽁트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 꽁트의 전성기 때의 이 사회과학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꽁트도 말년에 생각이 좀 바뀌어요. 말년에 꽁트가 생각이 좀 바뀝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말인데요. 오기스트 꽁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의 원리. 우리의 원리는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토대는 질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원리는 사랑이다. 우리의 토대는 질서다. 우리의 목적은 진보다. 근데 사실은 이 근본적인 원리와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작용인, 뭐 목적인,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근본적 목적, 이 세상이 나아가는 근본적 방향, 근본적인 원리, 원인과 목적에 대해선 탐구를 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실증주의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것은 신화의 영역이기도 하고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고 철학, 형이상학의 영역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회과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강조했던 꽁트가 검증 가능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었던 꽁트가 말년에 가서 원리와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리와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년에 생각이 바뀐 걸까요? 말년에 왜 갑자기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사랑, 진보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왔을까요? 이 꽁트가 말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사회과학을 꽁트가 말년에 이 사회과학이잖아요. 종교화를 꽤 합니다. 종교화. 이거 이제 많은 책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말년에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꽁트가. 사회과학을 종교화하면서 이걸 이제 소위 인류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류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증주의를 넘어서서 형이상학적 가치 혹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꽁트는 말년에 가서, 이거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꽁트가 말년에 노망이 들었다. 말년에 평생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사회과학을 포기하고, 사회과학을 넘어서서 다시 종교와 형이상학적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꽁트가 말년에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꽁트가 당시 사랑했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서, 짧게 사랑했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꽁트가 사회과학을 자기 전성기 때 젊었을 때 사회과학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꽁트도 인지한 거죠. 뭘 인지한 거죠? 이 과학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물 자체를 다루지 않고 물 자체와 본질을 다루지 아니하고 현상만 다뤄서 현상에 드러난 사실과 그 사실들의 관계만 내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사회과학적 방법론, 과학적 실증주의적 방법만 갖고서는 삶에 있어서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즉, 사회과학의 한계를 이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회과학을 종교화하기 시작을 했고, 인류교를 만들어서 형이상학적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과학적 방법론, 실증주의죠. 한계를 스스로 인식한 거죠. 스스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꽁트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꽁트가 전성기 때 했었던 사회과학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꽁트가 말년에 가서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사랑과 진보를 이야기하기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원리는 사랑이고 우리의 토대는 질서고 우리의 목적은 진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심지어는 모든 학문의 여왕이고 지식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사회과학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부정한 건 아니지만 이것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절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어떤 감성적 측면, 에모션, 감성적 측면, 감정적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합니다. 말년에 가서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꽁트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 철학 이야기할 때 꽁트가 사회과학의 창시자잖아요. 분석 철학의 창시자가 누구죠? 논리 분석 철학. 우리가 논리 분석 철학의 창시자 하면 누굴 이야기하냐? 버틀런드 러셀이거든요. 러셀. 이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논리 분석 철학의 창시자인데, 이 러셀이 자기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추동시켜 왔었던, 자기가 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인생을 추동시켜 왔었던 세 가지 동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동인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탐구,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진리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류에 대한 연민. 인류. 이게 버틀런드 러셀 이 세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논리 분석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버틀런드 러셀은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 때 자기 자서전에다가 스스로 그렇게 써요. 이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젊었을 때 이 수학의 엄밀성에 아주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수학적 엄밀성을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용어, 언어에 적용을 해서 수학적인 엄밀성을 언어에 대입해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철학적 언어들을 규정해 나가면서 철학을 하면 자기는 세상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버틀런드 러셀이 말하는 철학적 용어의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죠. 사실상 거의 수학과 등치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진리를 통해서 언어를 명료하게 사유하고 그 명료하게 사유된 언어와 수학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년에 가서 그거를 포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포기해요. 아, 수학과 수학의 거의 수학과 어떤 철학적 용어의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욕구, 욕망을 이제 결국에는 내려놓습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뭐야? 인간의 사유 능력의 한계, 인간의 이 실증주의적이고, 물론 이제 실증주의와 논리 분석 철학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철학적 엄밀성, 수학적 엄밀성,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측면, 감성적이고 감정적 측면을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논리 분석 철학 갖고서는 분명히 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성적이고 감정적 부분을 도저히 뭐예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진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사랑과 인류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타오르는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논리 분석 철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마치 버틀런드 러셀이 말년에 자기가 쓴 그 자서전에 가서 이 논리 분석 철학을 통한 진리의 인식의 가능성을 포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꽁트 역시 젊었을 때에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과학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현상의 모든 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꽁트가 말년에 가서는 뭐다? 종교를 만들었다. 종교를 왜 만들었겠냐는 거죠. 도저히 이 실증주의적 방법으로는 이 인간의 감성적이고 감정적 측면까지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꽁트를 볼 때마다 말년의 꽁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말년의 플라톤 그리고 말년의 버틀런드 러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첨언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기스트 꽁트는 어떤 사람이다? 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접목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기스트 꽁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회학의 아버지다. 사회학의 아버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꽁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